안녕하세요. 교실 문을 열었을 때 학생들이 눈을 반짝이며 수업에 몰입하는 모습, 우리 모두가 꿈꾸는 그런 풍경 아닐까요? 오늘은 바로 그 열쇠가 될 수 있는 시각 자료와 멀티미디어 자료의 세계로 여러분과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특히 영어 교육, 그러니까 TISOL 분야의 전문가이신 데이브 고 선생님의 교재 2.5 챕터 Visual Aids and Multimedia Resources를 바탕으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교실을 어떻게 하면 더 생동감 넘치고 또 효과적인 배움의 공간으로 만들 수 있을지 좀 깊이 탐구해 볼까 합니다. 이 자료들이 단순히 수업을 재미있게 만드는 걸 넘어서요. 언어 학습이라는 이 특별한 과정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또 바쁘신 선생님들이 실제 교실에서 이걸 어떻게 하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 실질적인 방법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게 교사뿐 아니라 효과적인 영어 학습법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도 분명 흥미로운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시각 자료다, 멀티미디어 자료다 이렇게 말할 때요. 정확히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 건가요? 네, 아주 좋은 출발점입니다. 이게 본질적으로는요, 교사가 학생들의 학습을 돕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시각적, 청각적 혹은 상호작용적인 도구, 이걸 다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데이브 고 선생님 교재에서도 이걸 학생들이 새로운 개념을 이해하고 기억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이미지, 비디오, 디지털 미디어 등을 활용한 교수 도구라고 명확히 설명하고 있죠. 아, 네네. 이해와 기억을 돕는 도구? 네. 그러니까 단순히 정보를 그냥 전달하는 게 아니고요. 특히 언어처럼 좀 추상적이거나 어떨 땐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내용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걸 학생들이 더 쉽게 받아들이고 또 더 오래 기억하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행복하다는 단어를 그냥 글자로만 딱 보여주는 것보다는 활짝 웃는 사람 사진이나 아니면 짧은 영상을 같이 보여주면 훨씬 더 강하게 와닿잖아요.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만 이렇게 맴돌던 개념들을 눈으로 직접 보거나 귀로 듣거나 때로는 직접 만져볼 수도 있는 그런 구체적인 형태로 바꿔주는 모든 도구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특히 언어 학습에서는 이런 구체적인 경험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경험 많은 선생님들은 이미 나름의 방식으로 설명을 참 잘해주고 계시잖아요. 근데 왜 굳이 이런 시각 자료나 멀티미디어 자료를 꼭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걸까요? 어떤 특별한 이점들이 있길래 그런 건가요? 물론이죠. 훌륭한 선생님의 설명은 그 자체로도 아주 강력한 도구입니다. 근데 시각 자료와 멀티미디어 자료는 거기에 더해서 학습 효과를 정말 극대화하는 여러 중요한 이유들을 제공하거든요. 교재에서 제시된 5가지 핵심 이유를 언어학습 맥락에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그 중요성이 더 와닿으실 거예요. 첫째는 이해력 강화, 인핸스 컴프리헨션이죠. 특히 외국어 학습 상황에서는 아시겠지만 언어 장벽 때문에 설명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꽤 많습니다. 네, 그렇죠. 복잡한 문법 구조라던가 아니면 좀 미묘한 어휘의 뉘앙스 같은 거요. 이런 걸 시각적인 도표나 그림 혹은 상황을 보여주는 짧은 영상으로 제시하면 학생들이 훨씬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아, 맞아요. 예를 들어 그 전치사 on, in, at 이거 차이 설명할 때요. 말로만 하면 정말 헷갈리는데 그림으로 상자 위에 공이 있고 안에 있고 옆에 있고 이렇게 보여주면 훨씬 명확해지더라고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죠. 둘째는 기억력 향상, improve retention입니다. 우리의 뇌는 시각 정보를 훨씬 더 잘 처리하고 또 오래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단어 목록만 그냥 쭉 외우는 것보다는 관련된 이미지나 영상과 함께 학습한 단어가 훨씬 기억에 잘 남는다는 건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서 증명된 사실이죠. 하긴 그림이랑 같이 보면 더 잘 외워지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셋째는 참여도 증가, encourage participation.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좀 수동적으로 듣기만 하는 것에 익숙해지기 쉬운 언어 수업에서요. 퀴즈 게임이라든지 인터랙티브 비디오 같은 자료는 학생들의 흥미를 확 유발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어요. 단순히 듣는 수업이 아니라 참여하는 수업으로 만드는 거죠. 와, 학생들이 직접 뭘 누르고 움직이고 또 경쟁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학습이 약간 놀이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그럼 저절로 동기부여도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넷째는 다양한 학습 스타일 지원.
Support Diverse Learning Style인데요. 아시다시피 학생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어떤 학생은 시각 정보에 강하고 어떤 학생은 청각 정보에 또 어떤 학생은 직접 해보는 활동, 그러니까 키네스테릭 활동에 강하죠.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면 이렇게 서로 다른 학습 스타일을 가진 학생들 모두에게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게. 네. 마지막으로 다섯째는 수업 역동성 강화, Make Lessons Dynamic입니다. 매일 똑같은 방식의 수업은 솔직히 좀 지루해지기 쉽잖아요. 그쵸. 때로는 재미있는 영상으로 시작하고 때로는 퀴즈 게임으로 마무리하고 이렇게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면 수업에 활기랑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설득력이 있네요. 이게 단순히 수업을 재미있게 만드는 차원을 넘어서는 거군요. 언어 학습의 어떤 본질적인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도와주고 또 다양한 학생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궁극적으로는 학습 효과 자체를 높이는 그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네요. 아, 그래서 데이브 고 선생님께서 교재에서 플래시카드 같은 아주 기본적인 도구조차도 학생 참여를 극대화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신 거군요. 이제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자료들이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전통적인 시각 자료들부터 이야기해보죠. 오랫동안 교실에서 사랑받아온 것들 말이에요. 네, 좋습니다. 교재에도 여러 가지가 소개되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이면서도 뭐랄까 여전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세 가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단연 플래시카드입니다. 작고 단순해 보이지만 활용도는 정말 무궁무진하죠. 네, 그렇죠. 단어랑 그림을 연결하거나 질문과 답을 짝짓거나 아니면 파닉스, 즉 글자와 소리의 관계를 익히는데 아주 효과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동물 그림 카드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What animal is this? It starts with C. 이런 식으로 질문하면 어휘랑 첫소리인지를 동시에 연습시킬 수 있죠. 휴대도 간편해서 개별 학습이나 짝 활동에도 아주 유용하고요. 맞아요. 플래시카드는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럼 다음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두 번째는 벽 차트와 포스터입니다. 교실벽이라는 공간 자체를 학습 자료로 활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알파벳 차트라던가 불규칙 동사 변화표 아니면 주제별 어휘를 정리한 마인드맵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교실벽에 붙여두면 학생들이 수시로 보면서 참고하고 자연스럽게 내용을 익힐 수 있습니다. 아, 늘 보이는 곳에요. 네, 교재에서 언급된 그 동사 시제 변화표 같은 경우도요. 문법 설명을 들을 때뿐만 아니라 글을 쓰거나 말하기 연습할 때도 학생들이 스스로 찾아보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참고 자료가 되는 거죠. 그냥 붙어만 있어도 반복학습 효과가 있겠네요. 네, 세 번째는 무엇인가요? 세 번째는 바로 칠판 또는 화이트보드, 블랙보드, 화이트보드입니다. 가장 전통적이면서도 여전히 교실에서 가장 중요한 시각 도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교사가 직접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리고 도표를 만드는 그 과정을 학생들이 실시간으로 보면서 따라올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아, 네네. 예를 들어서 이야기 줄거리를 설명할 때 간단한 그림으로 시간 순서를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문장 구조를 설명할 때 색깔 분필이나 마커를 써서 각 구성 요소를 시각적으로 딱 구분해주면 학생들이 훨씬 이해하기 쉽죠. 상호작용도 바로바로 가능하고요. 아, 그리고 교재에서 리알리아라고 부르는 거요. 실제 사물을 활용하는 방법도 정말 인상 깊었어요. 과일 이름 바울 때 그냥 그림이나 모형이 아니라 진짜 사과나 바나나를 가져오는 거 말이에요. 와, 이건 정말 오감을 자극하는 학습이 되겠는데요? 맞습니다. 그 리알리아는 학습 내용을 아주 구체적이고 또 만질 수 있는 경험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특히 어린 학습자들에게 효과적입니다. 교재에서는 이 외에도 그래픽 오거나이저, 그러니까 정보를 시각적으로 정리하는 틀 있죠. 벤 다이어그램이나 스토리맵 같은 거요. 아니면 인형과 소품 같은 것들도 유용한 전통적 시각 자료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통적인 도구들이 여전히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참 흥미롭네요. 자, 그럼 이제 시선을 좀 돌려서 디지털 시대로 넘어가 볼까요? 요즘 교실 풍경을 확 바꾸고 있는 멀티미디어 자료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좋습니다. 기술 발전 덕분에 정말 다양하고 흥미로운 멀티미디어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됐죠. 이것도 교재 내용을 바탕으로 대표적인 세 가지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디오와 애니메이션스입니다. 아, 영상 자료요? 네, 유튜브나 테드에드 같은 교육 채널 아니면 BBC 러닝 잉글리시 같은 언어학습 전문 사이트에 가보면 양질의 영상 자료가 정말 많아요. 실제 대화 장면이라든지 문화 소개 영상
혹은 좀 복잡한 개념을 설명하는 애니메이션 같은 걸 활용하면 학생들의 흥미를 확 끌고 시청각 정보를 통해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죠. 예를 들어 특정 문화권의 인사법을 배울 때요. 그냥 설명하는 것보다 실제 그 모습을 담은 짧은 영상을 보여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겠죠? 확실히 영상은 몰입도가 높죠. 텍스트만으로는 전달하기 어려운 그런 생생한 맥락을 제공해주고요. 두 번째는 어떤 건가요? 두 번째는 아마 많은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이미 즐겨 사용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온라인 퀴즈와 게임입니다. 아, 대표적으로 카훗, 퀴즐렛, 블루캣 같은 플랫폼들이 있죠. 네네, 들어봤어요. 이런 도구들은 어휘나 문법 복습 아니면 형성평가 같은 걸 마치 게임처럼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카훗 같은 경우는 교사가 만든 퀴즈에 학생들이 각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접속해서 실시간으로 경쟁하면서 문제를 풀잖아요. 네. 이런 게임적인 요소랑 즉각적인 피드백이 학습 동기를 정말 크게 높여줍니다. 어쩌면 좀 지루할 수 있는 복습 활동을 아주 즐겁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아, 카웃. 저도 들어봤어요. 그거 하면 교실이 정말 떠들썩해질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웃음 분위기가 확 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전자책과 디지털 스토리텔링 도구입니다. 예를 들어 스토리버드나 북크리에이터 같은 플랫폼이 있는데요. 학생들이 직접 글을 쓰고 그림이나 이미지를 넣어서 자신만의 디지털 책이나 이야기를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와, 직접 만들어 보는 거요? 네, 이런 활동은 단순히 읽기 능력만 기르는 게 아니라 쓰기, 창의력, 그리고 디지털 리터러시까지 함께 길러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콘텐츠 생산자가 되어보는 경험은 언어 학습에 대한 어떤 주인의식과 흥미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또 에픽과 같은 디지털 도서관 플랫폼은 다양한 레벨과 장르의 전자책을 제공해서 읽기 자료에 대한 접근성 자체를 크게 높여주죠. 와, 정말 흥미로운 도구들이네요. 교실에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아이들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데이브고 선생님 교재에서도 이런 다양한 디지털 도구들하고 인터랙티브 화이트보드나 증강현실, AR, 가상현실, VR 앱, 언어학습 앱 같은 더 많은 가능성을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제시하고 있어서요. 기술 활용에 관심 있는 선생님들께 정말 좋은 가이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좋은 자료들이 많아도 막상 교실에서 이걸 어떻게 써야 할지 좀 막막할 때가 있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끝나거나 오히려 수업 흐름을 방해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 도구들을 정말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어떤 점들을 좀 염두에 두어야 할까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맞아요. 그냥 화려한 도구를 쓰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죠. 교재에 How to use visual aids and multimedia effectively 섹션에서도 여러 조언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특히 세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단순하고 명확하게 유지하라 라는 겁니다. 단순하고 명확하게? 네, 아무리 멋진 자료라도 너무 복잡하거나 정보가 과하면 학생들이 핵심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학습 목표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고 디자인이 좀 깔끔하고 메시지가 명확한 자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언어학습 초기 단계 학생들에게는 더욱 그렇고요. 맞아요. 너무 많은 정보는 오히려 혼란만 줄 수 있죠. 네,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둘째는 상호작용을 장려하라, encourage interaction입니다. 학생들이 단순히 자료를 수동적으로 그냥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료를 가지고 무언가를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거죠. 아, 직접 해보게요. 네, 예를 들어서 그림을 보고 묘사하게 하거나 영상을 본 후에 관련된 질문에 답하거나 토론하게 하거나 아니면 퀴즈 게임에 직접 참여시키는 것, 이런 식으로요. 자료를 활용한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직접 사용해보고 내면화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까 잠깐 예시 드렸던 것처럼 자, 이 그림을 보세요. 무엇이 보이나요? 같은 간단한 질문으로 시작할 수 있겠죠. 아하, 그러니까 자료가 학생들의 생각이나 행동을 이끌어내는 일종의 촉매제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거군요. 네, 그럼 세 번째 조언은 무엇인가요? 셋째는 이해도를 점검하라입니다. 자료를 보여주고 활동을 한 후에는 반드시 학생들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확인 과정. 네, 간단한 확인 질문을 던지거나 배운 내용을 자신의 말로 한번 요약하게 해보거나 아니면 짧은 연습 문제를 풀게 하는 등의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교사는 학생들의 이해 수준을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설명이나 활동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료 활용이 결국 학습 목표 달성으로 이어졌는지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핵심은 목표 지향성 그리고 학생 중심인 것 같아요. 단순히 자료를 보여주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자료가 학습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지, 그리고 학생들이 그 과정에서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배우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확인하고 조절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아, 교재에서 언급된 다양하게 사용해라, use a variety, 그거난 의미 있게 만들어라, make it meaningful는 조언들도 결국 다 이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군요. 마지막으로요. 선생님들이 수업 중에 이런 자료들을 활용하면서 좀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영어 표현 몇 가지를 더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교재의 Useful Expressions in Class 섹션에도 좋은 표현들이 많던데요. 네, 물론입니다. 교재에 나온 표현들 중에서 바로 활용하기 좋은 것들로 몇 개 더 뽑아볼게요. 아까 그림 활용할 때 예시로 들었던 Look at this picture, what do you see? 외에도요. 영상 자료를 소개할 때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Let's watch a short video about today's topic. 오늘 주제에 관한 짧은 영상을 봅시다. 아, 네. Let's watch a short video. 네. 그리고 짝 맞추기나 연결하기 같은 활동을 지시할 때는 이런 표현이 유용합니다. Match the images with the correct words. 그림과 알맞은 단어를 연결해 보세요. 혹은 조금 더 나아가서 Can you describe what's happening in this animation? 이 애니메이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해 줄래요? 처럼 학생들의 적극적인 설명이나 묘사를 유도하는 질문도 아주 좋습니다. 와,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구체적인 표현들은 교실 영어가 아직 조금 부담스러우신 선생님들께도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당장 내일 수업부터 써먹어 봐야겠습니다. 네, 오늘은 데이브 고 선생님의 교재 2.5 챕터를 바탕으로 교실을 정말 살아 숨쉬게 만드는 시각 자료와 멀티미디어 자료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도구들이 무엇인지, 왜 언어학습에 특히 중요한지, 또 플래시카드부터 카웃 같은 최신 도구까지 다양한 종류와 함께 효과적인 활용 전략, 그리고 유용한 교실 표현까지 꼼꼼하게 짚어봤네요.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아마 이것 같습니다. 시각자료와 멀티미디어 도구는 단순히 수업을 재미있게 꾸미는 장식품이 아니라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 기억을 강화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또 다양한 학습 스타일을 지원함으로써 언어학습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아주 강력한 교수 도구라는 점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점은 데이브 고 선생님의 교재에서도 좀 암시하듯이 이 도구들을 단순히 정보 전달이나 어떤 기능 연습에만 활용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력이나 창의력을 자극하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한 점인 것 같아요. 아, 비판적 사고력과 창의력이요? 네. 예를 들면 특정 광고 영상을 보여주고 그 속에 담긴 어떤 문화적 메시지나 설득 전략에 대해 토론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학생들이 직접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디지털 스토리텔링 도구를 사용해서 자신만의 관점을 담은 발표 자료를 만들어보게 하는 식으로 확정할 수 있겠죠. 단순히 도구를 소비하는 것을 넘어서 그 도구를 활용해서 생각하고 창조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와,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도구의 가능성을 훨씬 더 깊은 차원에서 고민해봐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단순히 사용하는 법을 익히는 것을 넘어서 그 도구를 통해 학생들의 고차원적인 사고 능력까지 길러줄 수 있도록 말이죠. 아, 오늘 정말 많은 영감을 얻어갑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챕터 2.6 Digital Tools for Organizing Classroom Activities를 주제로 다뤄보겠습니다. 더욱 스마트하고 체계적인 교실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학생들의 협업과 참여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디지털 도구들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